이 영상이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슬라이드 40장이니까 40분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임상적 고려다 보니까 진료 환경 내에서 하신 분들인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의료인보다는 이제 여기 약사 또는 일반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고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웰케어 클리닉, 또 의사들에게 또 이런 비슷한 지식을 전파하는 웰케어 컨설팅 대표로 있고요. 연대 출신이고, 보스턴에서 유전체, 영양유전체를 전공했었고요. 그다음에 등등이 있습니다. 5개의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자율신경 이야기는 중간에 인생 오후의 처방전,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 맞춤 영양의 시대가 온다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핵심이다. 제가 항노화를 여러 군데서 사업이나 이런 데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그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또 사람마다 다르게라는 그런 두 가지 접근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다르게 이 데이터가 하는 목적이 다르게 처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6개 프로그램 중에 항노화 면역 증강, 그러니까 만성 피로 중심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한 이 두 가지 오늘 내용 중에 오늘 자율신경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와서 물론 이제 맞춤형 영양 다이어트에도 일부 자율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지막 슬라이드 몇 장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가 진료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잘 먹고 잘 자는 것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만성피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이유는 아마도 흔히 이 HRV라고 하는 자율신경, 서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자율신경 하면은 교감,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마다 다른 체질, 인검사 목적으로 자율신경 한다라고 보겠지만 앞뒤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뭐 그것도 평가하지만 그 목적보다는 HRV는 원래 스트레스 평가로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데이터들이 변화가 있는데 오늘 그 중심으로 만성 피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원인을 질병이 아니고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반복해서 얘기할 거고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해지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메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이 안 좋거나 아예 처음부터 일이 짧거나 그래서 영양 불균형도 현대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센트럴 퍼티그라고 해서 도파민 저하나 세로토닌 저하 같은 무력감이 피곤처럼 느껴지는 근데 오늘은 이 영양 불균형과 신경전달 물질을 다루지는 않고요.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만성 피로, 부신기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없다는 사람이 없죠. 점심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여러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다 여러 가지 지금 일에 대한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제가 농담 삼아서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95%고 일본 사람이 22%고 미국 사람이 같은 질문에 40%인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매번. 한국에 입증한 것은 자랑스럽긴 한데 95%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하는 5%의 사람은 누군가 한량인가 아니면은 정말 금수저인가 금수저도 스트레스가 많던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고 전 생애 전주기 뭐 아동부터 시작해서 중년에 이르서 노년까지 생애 전주기가 스트레스고 특별히 대한민국 그중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사람들끼리 뭉쳐 사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이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되고 산업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저희 병원도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신경을 그 부분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초창기에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은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에 뭐 다양한 뭐 탈모라든지 신체 변화를 호소하고요. 발기부전도 포함해서. 근데 심장병이나 스트레스도
질병, 그중에서 암과 관련된 많은 장르도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스트레스는 증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질병과 수면 단축, 힐링력을 짧게 만들면서 하여튼 현대의 가장 질병의 근원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스트레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만성 스트레스. 이 두 가지 개념을 오늘 분리해서 자율신경에서도 좀 눈여겨볼 거고요. 의사들이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그 원인들, 뭐, 시어머니든 또는 상사든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는 없는 건데, 같은 스트레스도 이달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별 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완전히 그냥 땅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스트레스의 저항도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부신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신 그러면 요즘은 많이 미디어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부신 그러면은 잘 몰라요. 뭔가 신장이라는 뜻으로 그러면 신장을 이해하는데 부신 위치를 잘 몰라요. 의사들도 심지어 내과 의사 말고는 생각보다 부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부신이라는 단어는 낯선데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라틴어죠. 신장을 라틴어로 레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할 때 약간의 부가적인 어디셔널 할 때 그 형용사가 접두어가 AD예요. 그래서 AD 레날 하면은 그걸 그냥 읽으면 아드레날린이 되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부신피로 부신저하 그러면 이해 못하다가 아드레날린이 떨어졌군요라고 얘기하면은 감을 잡아요. 그리고 저는 또 나중에 자율신경이 뇌파가 오잖아요. 내게 알이 없다. 그래서 내가리가 없군요 하면은 더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신 필요는 내가리가 없는 거고 힘을 솟구치게 만드는 그 아드레날린이 저하된 거니까 뭔가 에너지와 관련된다는 느낌의 호르몬이죠. 실제 부신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DHEA를 포함해서 DHEA는 다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마더스 호르몬, 호르몬 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항노화 호르몬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분비기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기능이고, 부신 수질에서는 그 여러 어떤 미네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혈압의 유지라든지 이런 역할까지도 다 담당해요. 그래서 흔히 부신 기능 저하가 있으면은요, 혈압이 떨어진 사람도 되게 많고 추위도 많이 타기도 하고 미네랄 불균형이 있어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에서 이 주요 미네랄들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도 부신 피로를 진단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고 환자들이 했을 때 핵심적인 호르몬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코티졸과 DHEA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부터 나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에너지 만들기 힘들어요. 콜레스테롤이 여러 호르몬 중에 가장 첫 시작인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프레그네놀론이라는 이 소비 단계 호르몬을 거쳐서 이것이 분화가 돼서 코티졸과 DHA를 동시에 만들어요. 근데 코티졸과 DHA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올라가는 호르몬인데 문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를 받으면 DHA로 넘어가는 것을 블록시키고 코티졸이 증가해서 이것을 코티졸 스틸, 스틸 그러면은 1루에서 2루로 도망갔을 때 스틸했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코티졸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초기의 호르몬의 변화가 DHEA는 떨어지고 코티졸이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고 이 DHEA라는 호르몬은 나아가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 즉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성기능 떨어지는 것에 이 DHA가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급성 스트레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언제 여러분들 급성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학생들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학생 아니면 직장인들 중에서 뭐 마감을 앞두고 시간을 쫓기는데 해놓은 건 반도 안 돼요. 그날 밤새야죠. 밤새면서 보내고 있는 6시간이 그동안에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62보다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즉, 코티졸이 증가되고 DHA가 증가되면서 온몸의 전투태세가 증가되면서 밤새에서 졸린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하고 심장 두근거리면서 어쨌든 눈에 바르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요. 이런 급성 스트레스 기는 많은 사람들의 코티졸을 분비시켜서 흔히 코티졸 호르몬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서 이게 증가되는 것을 많이 강조할 때 급성 스트레스 개념을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코티졸 스틸, 코티졸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싸우게 만들어서 파이팅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이 끝나고 평생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영혼이 없이 그냥 시험 준비만 하다 보면은 지치죠. 그래서 그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누구나 다 만성 스트레스 시기가 더 있는 시기인데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밤새는 게 아니고 밤을 못 샐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고 즉 코티졸이 떨어지면서 코티졸과 관련된 모든 생체 리듬이 다 느려지면서 스트레스 시기에 스트레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도망다니는 데서 파이팅이 아니라 플라이팅이라고 하는 만성 스트레스기도 가요. 근데 코티졸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서 이제는 영어로 이그조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붕괴, 콜랩스나 이그조션이 되는 시기. 즉 코티졸은 7에서 한 10일 정도가 아침 혈액 검사의 정상이면 저한테 환자를 오셔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코티졸 검사하면은 오히려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막 3, 4 또는 0점대까지 떨어지신 분들은 올라갈 혈압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메가리가 없고 뇌에 어지럽고 아침에 올라갈 코티졸이 밤에 올라가면서 불면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코티졸의 역전, 코티졸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역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생체 리듬의 가장 핵심적인 코티졸이 붕괴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신 피로, 부신 고갈, 아드레날 유도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 만성 스트레스 단계가 더 중요해요. 좀 더 이 표가 되게 유명한 표인데요. 다시요. 제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 저항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DHEA라고 불리우는 부신 호르몬이에요. 코티졸과 DHEA가 노말 레벨이 각각 뭐 7에서 11, DHEA는 한 150에서 200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확 증가해요. 코티졸이 한 15, DHEA가 300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남들보다는 그 호르몬을 2배로 내면서 파이팅하는 이거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고 학생이 그래야 드디어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점점 나를 지치게 해요. 그럴 때 코티졸 스틸, 즉 DHEA는 떨어지고 A2죠. 네, DHA는 떨어지고 코티졸이 올라가는 시기가 A2예요. 그리고 나서 코티졸과 DHA가 다 같이 떨어지는 이 낮은 코티졸, 낮은 DHEA라고 하는 이 시기가 코티졸, DHA 동시에 떨어져 있는 부신 고갈기, 아까는 또는 콜랩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진짜 만성 피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코티졸 호르몬이고요. 이 검사를 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부신 호르몬을 타액을 통해서 왜냐면은 서카디안 리듬을 따기 때문에 DHA는 그렇지 않지만 코티졸은 아침에 증가하고 오후 시간에 떨어지고 자기 전에 떨어지는 이런 서카디안 리듬을 검사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아침에 낮고 밤에 올라가면서 불면은 불면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메가리가 없는 이런 부신 역전들을 검사하는 방식이 바로 이 타액 검사예요. 근데 이거는 비용도 비싸고 또 하루에 4번이나 측정하기 때문에 병원 측정 못하고 통을 가져가서 집에서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검사가 이제 원칙이고요.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병원 쉽게 하는데 병원 밖에서 할 수 있거나 또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가 오늘 말하고 싶은 자율신경 검사예요. HIV. 자, HIV 검사를 자율신경 검사라고도 하고 HRV가 사실은 하트 레이트 베리빌리티라고 하는 검사가 사실은 이제 학명인데요. HIV. 이 논문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이 하트 레이트 베리빌리티를 이제 의학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은 19,845개나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임상시험 자체가 111개 정도가 현재까지 있고
그것을 리뷰아티클이라고 해서 문헌이 680거고 임상시험들을 다시 메타 분석해서 결론 내린 게 130개. 무슨 얘기냐면 HIV란 검사는 임상적으로 또 리서치가 굉장히 탄탄해요. 뿐만 아니라 해마다 논문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 검사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 어떤 검사보다 임상적 근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인정 비급여, 즉 그것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얼마든지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정 비급여 검사여서 흔히 말하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그런 검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율신경 검사를 이제 메디컬단이 많이 보셨을 장비인데요. 즉 HIV는 하트레이트, 심장, 우리 많이 보셨던 심전도죠. 심전도 사이가 베리어빌리티라는 얘기는 변이잖아요. 그래서 심박 변이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HIV라고 하는 것은 심박의 변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일정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뜻은 부정맥이라고 하는 그 질병 개념이 있으니까 심장의 박동성이 일정해야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남들이 웃긴 얘기할 때 따라 웃나요? 그냥 멍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남들이 뭘 하자고 할 때 굉장히 수동적이죠. 스트레스에 완전히 내 삶이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 외부의 반응을 잘 안 해요. 우리 심장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놀라면은 뛰고 편안하면 천천히 뛰고 늘 변이가 있는 거예요. 심전도 검사 1분짜리 짧게 하는 거에서는 그게 큰 변이가 없어도 늘 변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랄 때 같이 뛰고 편할 때 그래서 그리고 1000분의 1초 개념으로 보면 심전도는 그냥 이 미리미리가 아니지만 그것을 1000분의 1세컨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변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변이가 있을수록 심장의 박동수의 변이가 있을수록 정상이라고 표현하고 그 변이를 노드와 노드, 이 심장의 이 N과 N 사이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즉 표준 편차라는 표현을 써요. 이 수치가 작을수록 즉 일정하게 뛸수록 변이가 없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정해서 루트 값을 씌워서 좀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는 RMSSB가 수치가 적을수록 저는 이제 20 기준으로 잡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적거나 수치적으로는 그렇고요. 또는 이 그래프에서 점점점점 찍히는 게 좁게 찍히고 그냥 거의 한 중앙에 모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퍼지는 사람이 있는데 변이가 없을수록 중앙에 모이기 때문에 중앙에 모일수록 이런 데이터들이 심전도 또는 여기 타코브란이 지어졌는데 이것이 춤을 추면 심전도 상에서 자율신경상에서 괜찮고 거의 일직선으로 변이가 없게 나오면은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들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검사의 핵심 원리, 핵심적인 데이터는 바로 하트 레이트 베러빌리티, 즉 SDNN, RMSSD 또는 HIV 타코그램에서 직선인지 이 그림에서 모여져 있는지 등이 핵심적인 데이터고 앞서 논문들은 대부분 이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데이터 말고요. SNS 교감신경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 PNS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 요거 가지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고요. HIV의 요 교감부교감을 이모셔널 스테이트로 교감신경이 우세형인 이모션 하이 또는 부교감신경 우세인 이모션 로 요걸로 이제 설명하거나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 자율신경 교감부교감을 평가하는 도구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데이터는 그것도 있지만 체력과 면역 또는 피로도를 평가하는 데이터로 여기 있는 네 데이터, 토탈 파워, 베리 로 프리퀀시, LF, HF, 즉 이 맥파 자체의 강도라고 해야 할까요? 맥파의 세기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한의사들이 맥진하면서 메가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뭔가 기가 허하다는 표현을 쓸 때 그 맥파예요. 이거의 강도를 가지고 저는 만성 피로를 평가하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대부분 논문들이 이 HIV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들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안 된 것을 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HIV 리포트의 해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 핵심 데이터, HIV 데이터, 네 가지 도메인이라고 하는 토탈 파워,
VLF, LFHF를 기준치에 비해서 남들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비율이라고 하는 이 LF-HF 레이쇼가 60% 기준으로 6대4, 4대6까지는 괜찮은데 벗어나서 보통 교감신경 우세형들은 거의 뭐 5대1, 10대1 막 이래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좀 전에 말씀드렸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저희 슬라이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제 블로그 보시면 돼요. 또 최근에 이제 HIV 새 저희 장비 도입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트레이트 말고요. 스트레스 데이터인 SDN과 다시 루트값을 씌운 RMSSD 데이터가 어쨌든 이 모든 데이터가 초록색이 있으면 좋은데 그 초록색이 있지 않고 이 붉은색 더 나아가서 가운데로 모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또 토탈 파워,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진맥을 잡고서 에너지를 보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는 많은데 이 빨간색이 있으니까 에너지는 괜찮은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육각형 가지고 요즘 많이 저도 설명을 합니다. 뒷장에 이제 환자들용 페이퍼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율신경 안정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스트레스 지수, 좀 전에 제가 RMSSD. 근데 피로도라고 하는 지표가 LF라고 하는 로 프리퀀시 데이터를 피로도로 삼았어요. 왜 그럴까? 좀 이따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안정도, 여기에는 비교감 신경의 비율 또는 토탈 파워 자체가 에너지가 어떤지 이런 에너지와 어떤 비율,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들,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피로도에 대한 부분들 또는 당연히 뇌파도 측정하니까 심장 박동수와 또 가끔 이상 심박동수, 자율신경을 3분 동안 측정하다 보면은 부정맥을 발견하기도 해요. 한때는 몰랐던 그래서 이상 심박동수가 몇 %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해석이죠. 환자형 해석이죠. 실제 이제 제 처음에 제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멤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 잠깐 좀 공유하고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왜 이 LF가 만성피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저도 못 들었을 때 저희 데이터를 좀 봤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티졸과 DHEA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HIV의 여러 파라미터들을 비교해서 상관 분석, 피어싱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을 봤더니 이 호르몬 두 가지, 코티졸과 DHA는 통계적으로 RMSSD, 토탈 요리는 이제 에스테리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 통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코티졸 DH가 코티졸과 이런 데이터들, 토탈 파워, 로우 프리퀀시, DHEA는 SDN은 토탈 파워, 로우 프리퀀시. 근데 공통적으로 이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수치가 클수록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관계수가 클수록 양의 관계.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DHA가 떨어질수록 HIV 파라미터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양의 비례 관계를 보여줬고요. 그것을 좀 더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HIV 데이터는요.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코티졸 DH도 역시 항노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하면서 우연히 나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둘 다 일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통계를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통계를 통해서 나이를 통제하고서 그리고 성별 통제하고 체중을 통제해서 다시 분석하면은 그 나이라는 변수를 빼고 순수한 호르몬과 HIV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로우 프리퀀시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양의 관계, 즉 LF가 떨어질수록 실제 DHEA가 떨어진다. DHEA가 아까 제가 부신 호르몬 중에 스트레스 저항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IV 검사에서 부신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LF다. 그래서 앞서 그 환자용 데이터에서 LF를 만성 피로 지표로 삼는 이유를 저는 제 데이터 가지고 거꾸로 증명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차원 데이터를 좀 더 꼬아가지고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그 SDN과 RMSSD는 제가 스트레스 지표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이것이 작을수록 급성 스트레스보다는 만성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SDN이 작을수록
이 수치가 떨어질수록, 다시요. 급성 스트레스는 코티졸이 증가했을 때,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졸이 감소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할게요. 자, 요 파라미터 SDN과 RMS는 급성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들이 이 SDN과 RMS는 만성 스트레스, 낮은 코티졸에서 더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DN, RMS라고 하는 이 HRV가 그 변이가 없을수록 만성 스트레스, 낮은 코티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제 데이터에서는 그렇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의미하는 LF와 HF의 비율을 볼게요. 그럼 한마디로 LHF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기 부분이죠. 높을수록 코티졸이 증가된다. 교감신경이 증가될수록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코티졸이 증가되고, 반대로 이 부분, LF,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낮은, 즉 부교감신경 우세에서는 역시 코티졸이 감소한다. 나중에 제가 케이스 보여주겠지만 교감신경 우세형들은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넘쳐요. 이렇게 최소로 보면 증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LF 지표가 피로도와 관련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자, 지금 막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좀 어려운 거 한 번 더 할게요. 다시요. DHEA와 코티졸이 스트레스 때, 급성 때 둘 다 증가하고 DHEA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C단계, 낮은 코티졸, 낮은 DHEA를 탈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율신경 검사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이 9개의 카테고리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에큐트 스트레스일 때, 정상일 때 먼저 볼게요. 정상일 때, SDN의 평균이 28, RMS 평균이 하여튼 2, 30 정도면 좋은 편이에요. 정상 때 HIV 데이터는 괜찮고, 교감신경이 좀 살짝 높은 게 저희 환자의 특징이었고, LF라고 하는 지표가 150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급성 스트레스 때는, 하이 코티졸, 하이 DH 때는 교감신경이 LF, 부교감신경이 LFHF, 교감부교감의 레이쇼가 3배, 교감신경 우세형이 되고요.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이 긴장하는 신경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피로 지표의 LF 지표는 150에서 300으로 증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는 싸우는 단계니까 자율신경도 데이터가 증가, 호르몬도 데이터가 증가. 자, 서브크로닝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만성 피로 지표인 LF가 346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니까 211, 146, 123, 95. 만성 피로 지표라고 하는 이 교감신경의, 교감신경 의미하는 LF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자율신경 데이터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레벨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그런 코스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반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은 급성에서는 3.5인데 뒤로 갈수록 0.85로 떨어지죠. 교감신경 대신에 부교감신경 우세형으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스트레스 지수도 RMS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가 미공개 데이터에 논문에 안 집어넣고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참 통계내기 어려운 이 패턴이어서 그냥 흐름만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기능의학회 그 LF 교감신경 자율신경 파라미터와 부신호르몬 데이터인 DHEA,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 요 DHEA와 코티졸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좀 볼게요. 제가 앞서 좀 어려운 데이터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눈에 익을 겁니다. 자, 2015년도에 오셨던 53세 남자 환자분이 자율신경을 좀 볼게요. 얼추 에너지 레벨이 괜찮고 교감신경 우세형이네 정도. 교감신경 우세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RMSSD가 46이니까 와 에너지 스트레스 별로 없네. LF가 아까 제가 150 기준으로 400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에너지도 넘치네. 뭐 별 문제 없네. 실제 이분의 코티졸과 DHA는 넘치는 분이었어요. 아까 7일 150 정상을 했을 때. 근데 같은 사람이 1년 뒤에 와서 1년 6개월 뒤에 왔는데
자율신경 우세예요. 엄청 교감신경 우세고, RMSS라고 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26로 뚝 떨어졌죠. 10.68. 그리고 만성 피로 지표의 LF가 1378였는데 184. 아니나 다를까 이 지표들이 남들 기준, 같은 나이 또래 기준에 비해서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호르몬을 봤더니 코티졸이 8점대였는데 2.64 떨어졌고 DH 300에서 다 3분의 1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분은 1년 반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이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멀쩡했던 분이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호르몬 레벨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레벨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번 여자 63세 환자인데 코티졸과 0.7 엄청 낮죠. DH 150 기준은 12 완전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같은 나이 또래 20대에 비해서도 엄청 떨어져 있고 토탈 파워가 1000점 만점에 110점밖에 안 돼요. 스트레스 지표가 굉장히 나쁜 상태고요. 그래서 모든 지표가 토탈 파워가 떨어져 있고 코티졸 DH에 떨어져 있는 것을 호르몬 검사뿐만 아니라 자율신경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티졸과 DH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고 자율신경이 회복됐고 이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 우세였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이게 바로 HIV 검사의 어떤 호르몬에 대응하는 점, 만성피로의 역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짧은 한 달 사이에 6월 11일, 6월 25일, 7월 12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자율신경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정상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해주는 그래프에서 스트레스 매우 나쁨, 2주 사이에 나쁨으로 한 달 사이에 정상으로 스트레스 저항도 매우 나쁨에서 정상으로 만성피로 매우 나쁨에서 정상으로 물론 치료 제가 잘했겠지만 한 달 사이에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스트레스 원인도 상담하고 제거하고 세로토닌 주고 신호르몬 주면서 환자분이 중요한 것은 한 달 사이에 물론 좋아졌지만 그것을 따라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모든 환자들한테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좋아지는 케이스를 그냥 주관적으로 좋아진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좋아지는 것들 또는 실제 나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부신피로로 했고 부신피로 치료에는 흔히 말하는 강장제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답토제닉이 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저희 병원용 건기식이 있고 또는 병원용 건기식이 아니라 임산홍살이 다 부신 강화제고요. 마그네슘도 거기 포함되고 각 나라마다 있는 루트 뿌리를 가지고 해서 토양에서 미네랄 끌어오르는 대표적인 인삼 같은 거, 여러 나라마다 마종류도 있고 등등인데 다 부신 기능 강화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약 중에도 경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신 기능 강화제고요.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치료지만 빠른 시간에 영양 보충을 통해서 고단백을 섭취하고 탄수화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HIV 검사의 그 부신 기능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전형적인 또 하나의 사람들의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데서 얻는 이미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놀랍게 생기는 감정, 심장 빨리 뛰고요. 우리가 공포 영화 볼 때 침이 마르니까 꿀깍꿀깍 삼키는 그런 드라이한 살리버리 글랜드의 드라이니스를 경험하고 놀라울수록 공포스러울수록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놀란 토끼 마냥 동공이 확대가 되고 소화는 어떨까요? 교감신경이 증가되면 소화 기능은 전반적으로 억제가 돼요. 소화액도 억제가 되고 이산분비도 억제되고 모틸리티라고 해서 이 소화의 움직임도 떨어져요. 혈당은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주된 당뇨의 악화 기전인 게 하이코티졸일 때, 특히 아침 혈당은 높은데 당화혈소가 높지 않은 경우는, 즉 아침 혈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잠 못 자고 코티졸 증가되는 스트레스로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교감신경이 이런 장기들을 증가시키는 반면 두 가지 기관지와 감각만큼은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천식대에 쓰는 대표적인 베타2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부교감신경 억제제,
또 감인성 방광폐에 쓰는 여러 약제들이 대개는 부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거여서 꼭 교감신경만이 기능을 진단시키는 게 아니라 부교감 무쇄형도 이런 기관지 또는 방광 쪽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감신경 우세형, 부교감신경 우세형이 섞여서 옵니다. 교감신경 우세형들,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는 넘치고, 아까 어떤 케이스, 그 환자처럼 교감신경은 높은, 보통 이제 높다로 하면 2대1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그 6대 4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한 2배 정도. 근데 진짜 늘 측정할 때마다 교감신경이 높은 사람들은 4대1, 5대1 정도예요. 자율신경은 3분 동안 되니까 그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교감, 어떨 때는 부교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디스펑션, 늘 교감신경 우세형들은 늘 교감신경, 늘 부교감신경 우세는 그런 경우는 오토노미 디스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는 크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의 교감신경 우세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완벽주의자들이고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우세형들은 몸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이 돼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좋아서 시험도 잘 보고 회사에서는 승진도 빠르고 보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해요. 근데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불면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우세의 불면증의 특징 또는 다른 증상도 많지만 두근거리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불안이기 때문에 항불안제, 신경 안정제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병원까지 오지 않을 정도의 환자라면은 흔히 교감신경을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즉 가바를 증가시키는 그 태아닌, 가바, 마그네슘 등의 이런 신경 안정 서플리먼트가 도움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계획이 너무 많고 비지브레인이고 띵킹투머치하시어서 잠 못 자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원통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하지 말고 그럴 수도라고 하는 자기 암시, 자기 어떤 인지의 어떤 변화가 중요해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늘 뒤를 돌아보면서 그럭저럭 살아온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생각이 많고 비지브레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접근하고요. 반면에 늘 추릿하고 늘 매갈이 없고 교감신경 낮으니까 매갈이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잠을 못 잔다면 특히 이제 나이 든 여성들한테 많은데 이럴 때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약까지 먹을 정도가 아니면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트립토판, 5-하이드로시트립토판 또는 마그네슘, B6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다른 파트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증가하는 쪽으로 쓰는 게 좀 더 낫고요. 이분들한테는 대개는 소극적이고 극 I 타입이 많아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부분 자신감 있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감신경 우세인데도 또는 부교감신경 관계없이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최악이에요. 즉 환자한테 어떻게 하냐면 늘 긴장하고 생각은 많고 마음은 급한데 몸이 힘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여성들 중에서도 교감신경은 되게 긴장돼. 머리는 다 알고 다 보여. 내가 그냥 신경 써서 누워있는데 밖에서 며느리하고 있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보여. 차라리 안 보이면은 괜찮은데요. 다 보이고 다 생각나고 다 이 잔상이 있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대응을 못해요. 이것을 화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항상 이 긴장되어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교감신경 우세원들은 싸웠을 텐데 에너지가 없어서 머리는 긴장한데 몸은 번아웃이 되어 있는 번아웃 증후군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부신강아지도 쓰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수액을 줘서 에너지를 일단 최소한 쌓을 힘은 줘야죠. 가서 따지는 힘도 주고 근데 근본적으로 교감신경을 낮추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먼저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마음만 다스리기에는 번아웃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자율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부신기능 또는 만성피로를 접근하는 부분, 교감신경 우세는 불면이 핵심이다. 비지브레인이 해결돼야 되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율신경 관련돼서 교감신경은 위를 수축하고 또 역류성 위험을 자주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산 저하도 많고요. 그래서 위축성 위험과 역류성 식도염 이 동반되거나 한쪽이 유사한 경우도 있고, 혈압이 당연히 높겠죠. 교감신경 우세형이니까 협심증, 하는 순간 가슴 통증이 느끼거나 교감신경이 있어서 발한증, 심장 두근거림 등이 주증상이고요. 비교감신경은 매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피로 추입 전압인데 기능성 방광이라는 게 특징이고, 반응성 구간지염, 편식도 아니지만 계속 기침하는 사람 중에 비교감신경 우세형들이 많아요. 정신과적에서는 교감신경은 불안증이나 또는 공황장애처럼 늘 긴장하면 생기는 또는 성격에는 완벽주의고, 부교감신경에는 우울증과 무기력감과 도파민 저하로 인한 브레인 포그도 나와요. 정신과에서 쓴다 그러면 교감신경에는 엔자이오라이티스, 신경 안정제, 부교감신경에는 세로토닌 올리고 도파민 올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올리는 게 좋은 치료예요. 비만 치료제를 쓴다 그러면은 교감신경 우세는 저 같으면 펜터민을, 즉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대부분 식이요법제가 다 그런 쪽이니까 안 쓸 것 같아요. 교감신경 억제들한테는 차라리 안전한, 요즘은 이제 의사롭지 않지만 사센다 같은 그런 다른 계열, 이제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지 않는 약을 쓰는 게 좋겠고, 부교감신경에는 펜터민을 쓰는 게 좋겠죠. 교감신경을 높이는, 또는 도파민을 쓰는 거나 이런 거 쓰면 돼요. 소화제는요, 교감신경 우세는 이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엔티 도파미너지, 부교감신경에는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를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양제 치료 잠깐 정리하면요. 전반적인 에너지, LF를 먼저 보는 겁니다. LF가 감소되어 있으면, 즉, 부신피로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은 부신기능 강화제나 에너지 영양제를 주는 게 좋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가 있겠죠. RMSS가 인식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태아닌, 트립토판, 필독신, 비타민 B6. 교감신경이 엄청 높으면 같은 미네랄 중에서 안정화시키는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분리 같은 거, 태아닌,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에너지를 올려주는 요오드, 아연, 망간 등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미공개 데이터인데요. 홍삼 연구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삼이 다 좋지만 과연 모든 사람한테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특정 제가 했던 거는 플라스에 비해서 홍삼을 쓰는 분을 교감신경 우세와 비교감신경 우세에 따라서 환자를, 즉 세 군이죠. 교감신경 우세, 비교감신경 우세에게 진짜 홍삼을 주거나 가짜를 주거나 한 세 군이고요. 주관적인 피로도 또 스트레스 호르몬, 교감신경의 변화, 텔로미어까지 봤던 논문이에요. 연구예요. 결론적으로 교감신경 그룹에서는요, 홍삼을 주든 말든 피로도나 자율신경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근데 비교감신경 우세에서는 피로도가 감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스트레스 저항도 증가, 심지어 근육도 증가, 그리고 자율신경 데이터라고 하는 LF 수치가 증가, 그리고 교감신경의 비교감신경의 비율도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을 올리는 쪽이니까, 즉 홍삼이라고 하는 이 국민영양제, 국민 서플리먼트가 모든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 우세, 수익하고 에너지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도움되고, 오히려 교감신경 우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텔로미어도 교감신경 우세형보다는 유감신경 우세에서 통계적으로 마지막하지만 의미 있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저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조회수가 자율신경이 블로그가 63,000,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저한테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전문가요. 1시간짜리입니다. 이것도 아마 오늘 강의가 유진하시면 이걸 보시면 한 4만 명 정도가 봤고요. 또 일반인들을 위한 영상 짧은 7분짜리도 한 2만 명 가까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가지고 저는 진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많은 의사들에게도 이 자율신경에 대한 진짜 의미, 단순히 스트레스만 보는 게 아니라 부신피로 또는 교감부기염에 따른 처방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